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를 합한 김덕수라는 말까지 나왔던 단일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도 김문수 후보는 보란듯이 오늘 지방으로 내려갔죠. 날 배제하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급파 쪽은 한덕수 예비 후보 쪽이 됐습니다. 한 후보는 어떤 방식의 단일화에도 다 찬성하겠다며 김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당과 한 후보 캠프에서는 단일화 시한을 11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얘기죠. 11일이 지나면 한 후보는 단일화에 성공해도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없고 막대한 선거 자금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기간 내내 상수로 간주됐던 후보 단일화가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돌아간 국민의힘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요.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5월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일화의 동력을 떨어뜨려서 대선에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이 당장 공중분해가 될 텐데 공천권이고 당권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표한 시한 내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 보셨는데 이거는요.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였는데 중요한 대목은요. 내일입니다. 당장 내일 단일화를 위한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여론조사를 빗대어 보면은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는 찬성이 당연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내부의 결단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 내부 결단이 안 되니까 외부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 딱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당원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당원 50과 여론조사 50인데 거기다가 역선택 방지 조항까지 뒀잖아요. 이 상황에서 당선된 분이 선출된 분이 김문수 후보인데 시종일관 1차 경선서부터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사실상의 공약처럼 내건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후보 등록 시간이. 근데 아무런 지금 진일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수수방관 할 수 없다. 본인이 결단 안 하겠다면 우리가 강제적인 압박 수단, 즉 전 당원의 뜻을 동원하겠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일에는 그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지금 예고해 놨습니다. 소집해놨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만일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당원 당규에 대한 손을 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최상위권에 지금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결국 이걸 이제 받을지 말지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위의 문제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 후보 저희 뒤에서 다를 테지만 김 후보 스스로도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그런데 이건 어떤 정치적인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고 외곽에서 당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물어보겠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김 후보를 압박하는 방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예. 일정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당의 후보가 선거를 진두지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일정한 예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예우 없이 선대위 구성 안 하고 차원에서의 선대위도 없이 바로 그냥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니까 김문수 후보 측은 좀 섭섭한 감이 없잖아 있었다. 예.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4억씩 5억씩 내갖고 이렇게까지 왔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결국 한덕수 후보 말하자면 만들어 모셔오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냐 하는 데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바로 2, 3일 내에 단일화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물론 그거는 뭐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일주일 정도 뒤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내부 판단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나 네.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뭐 한덕수 후보가 뭐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를 따따블로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하듯이 한 일주일 사이에 상당히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오늘 방금 있었습니다만 11월 이후까지 견디면 예.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가 자기 돈을 써서 홍보물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도 결국 선거일 이틀 전에 하루 전에 결판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 당장의 시너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내부 논의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시간을 끌면은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거다. 지금이요, 지도부가 지금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1박 2일 일정으로 내려갔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김 후보를 만나러 지방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지금 긴급히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동선 파악, 일정 조율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의원 전원은 국회 경내에 비상 대기하면서 돌아오시는 즉시 이어서 논의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일정을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김문수 후보는 경주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기자들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낼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선 평론가님 네. 일단 당 지도부가 이렇게 의총에서 결론을 내고 김 후보를 설득하러 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지금까지 기류로 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딱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일정 공지장을 봤는데 대구에서 1박을 딱 못 박아서 아침에 돌렸더라고요. 그건 좀 의미가 있죠. 이건 보라는 얘기죠. 예. 나 서울에 안 있을 거고 뭐 단일화 얘기하는데 나 지금 지방 투어할 테니까 찾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럼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상에 나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통보로 보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이거는 초일기에 들어간 싸움에서는 지도부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설령 지금 이게 지금부터라도 잘 진행이 돼서 가더라도 최소한 여론조사 1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빠듯합니다. 그것 또한 빠듯한 상황인데 예. 지금 그것도 못하고 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11일을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조급함이 아마 굉장히 지금 그 위기감을 느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칼자루를 쥔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예.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김 후보가 약속한 단일화를 안 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는 할 수 있겠으나 잠시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라이브입니다. 지금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오신 분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 또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의총 오늘 참석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기자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크게 말씀드립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아까 이게 일정
입장문을 발표하셨고 단일화에 대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에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서울 올라가시면은 지금 총장 가시는 건가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경주를 방문 중인데 그 자리에서요 조금 간단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일관된 의지를 가져왔고 지도부가 대선 후보로서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소집한 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당 지도부는 내려온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단 서울에서 만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안 만난 대구에서는 안 만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현안이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단일화 문제입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김문수 후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른바 쌍권, 양권 지도부를 만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략적으로 시간을 좀 벌고 오늘 저녁, 그러니까 지금 뭐 오후니까 예. 밤 정도가 되겠죠. 대구에서 올라오면은 그때 좀 생각을 캠프와 좀 정리한 다음에 단일화에 대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내겠다. 근데 지금 맥락을 놓고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말에 기습적으로 지금 그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에 대해서 김 후보는 강한 의심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예. 나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설령 여기에서 내가 만일 그때까지 버틴다면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강제로 후보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 아니냐. 지금 예. 거기까지 아마 의구심을 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의 골이 이렇게 팽배한 상태에서 지금 양 지도부가 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던들 예. 김문수 후보가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약간 지금 이 감정의 골을 좀 식힐 수 있는 약간의 여지를 좀 두고 그다음에 오늘 밤에 캠프와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예. 진전된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류 최소한 지금 발표된 것이 김문수 후보의 생각의 일단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오늘 예. 밤에 있을 얘기 또한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내에 쉽게 이게 봉합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김 의원님 어제 밤에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권성동 원내대표랑 김문수 후보랑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2시에 또 의총을 하고 또 만나겠다고 하면 어제 만나서 얘기가 잘 안 됐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당장 이제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이양수 총장하고 원래 장동혁 전 최고하고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사무총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설령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더라도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 후보 그 선출 과정에서 된 김문수 후보가 선거 때까지 전체적인 당권을 지는 것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후보하고 2, 3일 하면 실제적으로 당원 당규상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치르는 후보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째로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에 그 중심에는 당무 선권이 있다고 예, 보시는 거예요? 당무에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는 당무와 선거 업무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정이 핵심이고 결과적으로 당을 누가 가져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 그러면 실권 후보가 되고 2, 3일 만에 한덕수 후보한테 모든 걸 넘기고 우리는 뭐냐. 예.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서울에 올라온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들과 비대위원장과 좀 일정한 정도의 협상을 하자. 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리된 다음에 얼마든지 한덕수 후보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 그 사이에 조금 시간도 버는 그런 어떤 전략이 이 안에 녹여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로 향한다고 했고 한덕수 후보도 대구로 가겠다고 했지만 정작 대구에 있는 김문수 후보는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뭐 당 지도부하고 만날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은 좀 당분간 조금 쉬어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에요 전당대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단일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 또 단일화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3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전당대회 관련해서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당 지도부가요. 5월 8일에서 9일을 전국위원회 그리고 10일에서 11일을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소집을 공고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가 나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국위원회는 예. 당원 당규에 대한 개정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회는. 그래서 지금 당원 당규를 지금 후보를 선출된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일종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걸 수락하지 않으면은 후보지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설 규정을 넣고 예. 그 당원에 대한 이게 지금 보니까 비대면하고 ARS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ARS하고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니까 현재 말하자면은 뭐 어느 특정한 장소를 임대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한테는 이거는 나를 혹시나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소집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당장 단일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전당대회를 열어서 뭐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예. 그 전에 전국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중간에 좀 애매하게 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혹시 나를 이게 뭐 하기 위한 강한 의심을 지금 거기서 표현한 거는 기습적으로라는 표현과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이 두 가지가 전 핵심이라고 보는데 예. 이게 바로 어제 밤에 공고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 사실상 통보 형태였고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당원 단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단계에 대한 개정을 넣는다면 후보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넣겠다는 혹시라도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게 오기 전에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예. 그게 핵심이 오늘 밤에 아마 양 지도부와의 회동인 것 같고 그게 정리가 돼야 한덕수 후보를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를 만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고 예. 지도부에게 한덕수 후보는 지도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했고 이건 지도부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김 후보는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담판을 오늘 밤에 예. 지을 공산이 큰데 과연 지금 기세로 보면 양보할지 수용할지 예.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오늘이 5월 6일이죠. 그런데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거 단일화 대비한 행정 절차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소집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좀 어떻게 되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그런 어떤 조정 작업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그 당원들이 모이는 전당대회는 불법입니다. 선거 한 달 전에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ARS나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다만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덕수 후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추인 그리고 들어오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당헌상의 어떤 미비한 규정이라든지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두고 있는 것 같고 예. 내부적으로는 솔직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박용 이마저도요. 예. 이것도요. 그런데 또 좀 의아한 점이 그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로서 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당무 우선권을 얘기하면서 사무총장 몇몇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의 이 요구를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대목이 이해가 안 된 게 예. 지금 김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됐는데 그런 지위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 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단일화 언제 할 거냐를 묻잖아요. 근데 본인은 내가 선출됐으면 선대위부터 일단 구성해 달라. 예. 그건 사실 후보로서 합법적인 요구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무총장은 교체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른바 양권 지도부의 생각은 단일화가 우선이고 선대위는 혹시라도 한덕수 후보로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용광로 선대위도 뭐든 꾸려야 되니까 예.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좀 단일화부터 추진하자는데 여기에서부터 저는 극과 극이 엇갈렸다고 봐요. 김 후보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나를 그냥 불쏘시개로 쓰고자 하는 처사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고 후보들이 그 당무를 관장하는 양권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으니까 예. 약속 지키십시오. 이 얘기가 서로 상충된 지점이 너무 커서 예. 저는 최소한 이것이 한 2, 3일이라도 뭔가 후보의 좀 지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기세도 좀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체면도 좀 세워주는 이 예.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 논의로 갔으면 어땠을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좀 급했다는 말씀이세요? 좀 당 지도부가? 예, 좀 저는 급했던 흔적이 보여서 예. 김 후보 입장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도 본인 입장에서는 공당에 선출된 후보로서의 지위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가라고 예. 반문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김 의원님 예전에 그런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면은 어느 당이든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사실상 당 대표의 권한까지도 가져가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봤었거든요. 예, 예. 이번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하게 아예 김문수 후보를 뽑아놓고 난 다음에 한덕수 후보 모실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를 가정한 예. 아예 그 선대위 구성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이고요. 또 중앙선대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선대위 구성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지역선대위를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른 어떤 당내에서의 역학 구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김문수 후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 번 거쳐서 말하자면 여기까지 온 그 뭡니까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 지역선대위 구성에서도 아무런 권한을 안 가지고 중앙선대위 구성에서도 아무런 권한도 안 가지고 그냥 결과적으로 지면 2, 3일 내로 그냥 빈손으로 나가라 빠져라 이런 거죠. 형식적으로야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거 만들어 주시겠지만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예컨대 뭐 그게 파이가 될지 지분이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딜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돈다. 그렇죠. 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 말씀과 정확히 이제 같이 등치되는 얘기인데 예. 뭐냐면 지금 이렇게는 내가 양보 못한다.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 당의 지분에 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 사실 그런데 당의 지분이 명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주식회사처럼 비율 몇 %로 나눠 가집시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며칠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확답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후보 자리가 그냥 한덕수 후보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이 경선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아무런 정치적인 하나 소득 없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 예. 물론 뭐 물러나게 돼도 뭐 양보하게 되든 아니면 뭐 그걸 수용하게 되면은 대승적 정치인, 약속을 지켰던 정치인이라는 그런 상징 자본은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라는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런 측근 그룹들이 후보가 이럴 거면은 좀 버티면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우리의 여론이 조금 올라오는 시점에서 단일화 한번 해봐서 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가보자. 그렇게 자꾸 얘기한 것 아니냐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러다 보니까 뭐 당권이라든가 일부 당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로서 그 후보를 흔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은 김문수 후보의 저렇게 감정의 고리에 패인 것을 조금 누그러뜨리진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 이 단일화의 협상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감정이 좀 많이 상했다는 말씀이시죠. 한덕수 전 대행은 오늘 관훈 토론에서 역시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저는 무엇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위해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덕수 예비후보는 단일화를 뭐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준 글쎄요. 지금 11일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때가 후보 등록 마감일이기 때문에 11일이 지나가게 되면 한 대행이 조금 좀 이상한 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뭐 조직과 자본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예. 내일 모레 당장 선거 공보물을 선관위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것인지 무소속으로 나올 것인지 그게 하나 또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공보물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만약 무소속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어떤 전국의 선거에 관련된 예. 몇백억을 모아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국민의힘의 재정적, 조직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선거를 뭐 10일이 될지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 전까지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서도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다면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견인해서 말하면 한 10%나 5% 이상은 앞서가야만 된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업무론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가다가 낙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이 예.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전대행은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고 관원 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달력을 준비했는데 한번 내일이 홍보물 인쇄 마감이고 토요일이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11일이 마감일이 되고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기호를 쓸 수 있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선거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 11일 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그 민주당이 430억 썼고 예. 국민의힘이 한 390억 썼더라고요. 거의 400억에 가까운 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세도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한 4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볼 겁니다. 물론 무소속 후보니까 조금 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절반 3분의 2만 쳐도 300억입니다. 예. 이거 감당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기호 인쇄됐는데 만일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된다? 그럼 포스터에서 기호 2번을 내려야 합니다. 못 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탈당을 해야 선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정당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정당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타 후보를 돕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가요? 당적을 정리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러니까 당적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공직선거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는 만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말 멘붕이 올 수 있는 게 기호 2번으로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가 됐다. 물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 기호 7번 한덕수만 지워지면 상관없는데 예. 기호 2번에서 지워질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자금도 공식적으로 못 쓰고 선대위도 지원 못하고 인력도 가동 못하고 예. 말하자면은 입으로도 못 돕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까 봐 지금 양권 지도부가 저렇게 지금 막 아주 초미의 지금 예. 그 간극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직면하게 되고 단일화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오늘 저녁에 와서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예. 결과적으로는 기상천외한 방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명, 60명 정도의 국민의힘 후보가 탈당해서 한덕수 후보를 돕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법 위법성을 면하기 위해서, 네, 그걸 피하기 그리고 이제 위해서. 기호의 순서도 결과적으로 제2당이 예. 아예 한덕수 후보의 그게 당의 구도가 될지 어쨌든 예. 최소한 그 의원을 많이 가지는 어떤 그런 정당이 번호 차지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무소속이 된다면 성씨도 한씨이기 때문에 저 밑에 기호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석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폭적으로 많은 6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탈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일단 김문수 후보는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가 궁금한데 앞서도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자기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경선 기간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맥락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 확실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출마 선언하셨으면 내가 그걸 보고 확인해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해서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허탈하다가 할까요? 저희가 공통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다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또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 갈등 국면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전망을 해본다면 최수영 평론가는 어떠세요? 김문수 후보는 내가 일단 기호 2번으로 등록하면은 결국 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김문수 후보의 지금 일관된 표정 얘기는 그거예요. 국민들이 납득하고 당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건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이런 상태라면은 여론조사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예. 내일 당장 뭐 당원 투표 들어간다는데 여론조사는 그거와는 또 다른 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12일 날 후보가 등록되고 나서 다시 그때 단일화할 수도 있어요. 예. 다만 그때는 내가 기호 2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간은 나의 편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속내는 나를 흔든 것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예. 결국은 이렇게 된 이상 내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나온 저희 MBN 단독 기사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론조사 단일화 안 된다.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을 예우를 갖춰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방금 얘기를 한 거면 최수영 평론가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결로 지금 그런 분위기로 지금 김 후보 측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사퇴를 시켜야 된다고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한덕수 후보를 몰고 간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예. 이제 단일화 한다는 거 하는 것은 무소속으로 한덕수 후보가 일정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자기들 그 팀들 꾸려서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한덕수 후보의 캠프가 그렇게 뭐 조직적이고 뭐 확실한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뭐 홍보물을 제때 제대로 낼 수 있을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이제 돌이켜 보고 하면 뭐 산불 현장에 갔거나 뭐 일선 장병을 만났거나 이것도 홍보물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겠는데 예. 민주당이 공격했던 부분이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뭐 겨우겨우 그런 걸 낸다 하더라도 돈을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그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 유세차, 홍보물, 그다음에 각 지역 시도별로 다 이 선거사무소를 열어야 됩니다. 예. 한덕수 무소속 후보. 뭐 아까 말한 최수영 평론가 얘기한 대로 기본 100억은 일단 넣고 시작해야 될 거예요. 100억이요? 예. 전국의 사무실을 다 열어야 되는데 예, 선거구별로 예. 한덕수 현수막 다 그려야 되는데요. 그 사무실 보전 비용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인건비만 하더라도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그동안에 보면 한덕수 후보라고 하는 평생 관료만 생활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이거 자기가 듣기로는 김문수 후보는 그냥 자기가 실제로 권한대행에서 말하자면 후보로 뛰기만 하면 바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후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예상과 달라지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며칠 고통스럽고 돈이 없고 하면 드롭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런 그런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최대 변수로 됐다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부분을 원했고 그 부분이 이제 후보들을 압박한 취향성이 된 건데 이렇게 되면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뜻하고 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낸 카드가 예. 내일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 돌리잖아요. 거의 95%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 주 아마 목금 정도에 나오는 일반 여론조사도 예. 그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물으면은 김 후보가 사실상 경선에서 이거를 준 공약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럼 김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은 또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과연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을 완주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압박 카드도 꺼낼 겁니다. 그건 여론 카드. 그래서 내일 당장은 이제 당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목금 정도에는 그런 여론이 나오면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다가 전국위원회 열고 당원 당규 개정하면은 전당대회로서 후보 자격도 바탈할 수 있다. 지금 김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의심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본인은 버텨서 조금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당에서는 용납하지 않고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조율할 수 있는
일종의 접합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애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선에 임하다가 후보가 된 이후에 본색을 드러낸 겁니까? 아니면 후보가 되고 다시 상황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진 걸까요? 후자로 봐야 되겠죠. 저는 처음서부터 단일화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구도 자체가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되고 나서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된 게 5월 1일이거든요. 예. 그게 있은 직후에 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니까 이거 혹시 이러다가 양자 구도가 돼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정치적 요인들도 조금 고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선출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좀 버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뭐 김영욱께서는 지금 그러한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갔다고 행보를 분석을 하셨으니까 후보가 되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좀 변하고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급변한 걸까요? 아마 이제 마지막에는 그 한동훈 후보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자강론을 얘기했거든. 한덕수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상당수의 당원들이 그걸 지지하는 걸 봤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덕수 후보가 완전히 자기를 배 이상 이기고 있으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론조사 추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조금만 지나가면 김문수나 한덕수나 비슷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감, 그리고 또 그 사이 자기가 캠프를 열어놓고 점점 무슨 소리입니까? 한덕수보다 후보님이 낫죠.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일반 당원들한테 60% 이상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당원에 대한 자존감도 필요하다. 내가 60%를 넘은 우리 당의 후보인데 예. 바로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되냐. 최소한 며칠이라도 당의 후보로서의 어떤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좀 예우를 갖췄어야 되는데 예. 당 지도부들도 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방식이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담판 두 가지라고 했을 때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희 뭐 취재한 내용을 좀 여쭤보면 지금 김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보다 담판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얘기는 곧이곧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좀 시간 끌기용이라고 봐요. 담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담판을 한다 그러면 결국 그 당 전체 여론은 김문수 후보가 드롭하기를 하는 게 담판인데. 예. 근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 측은 한덕수 후보가 드롭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서로 예. 그렇게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이 옥신각신을 통해서 시간을 2, 3일이든 3, 4일이든 더 끌면 예. 조금 더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점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의 기대라고 보아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을 좀 끌어보려는 전략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당장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결과 받고 하기에는 그것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공직선거법상 예. 정당이 선출한 후보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콩클라베 방식이라든가 합의 추대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선거법에 부합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당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압박을 해서 토요일 하루라도 여론조사 돌려서 아마 일요일 날 발표를 해서 정말 초치기라도 해야 할 거로 보이는데 예. 지금 이 분위기라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지금 양측이 제가 보기에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만 며칠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실무적인 일을 과연 밟을 수 있을까? 전 제가 보기에 의심스럽네요. 참 경선이 끝나면은 당장 될 것 같던 그 한덕수 대행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가 의외로 지금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 참석을 거절했다는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 후보 일정은 지금부터 중단하고요. 따로 열면 참석을 하겠다. 오늘 의총은 참석을 거절하고 따로 열면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전언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전 대행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텐데 한 대행이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요. 또 저희 매경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를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듣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저는 대학원을 나왔고 그 대학에 이준석 대표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온 거기는 정말 어려운 게 대학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호남에 가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호소를 하는 것을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분은 같이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덕수 총리님이랑 가볍게 한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고요. 한 총리님과 저의 인연을 생각했을 때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언제나 환영이지만은 다소 결과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돌아가는 듯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그림자가 뒤에서 아른거리는 그런 단일화의 판에는 저희가 관심도 갖지 않을 예정입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뭐 접근도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한대행은 어제는 손학규 전 대표 만났고요. 오늘은 이낙연 총리하고 우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상황은 국민의힘 상황은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한대행의 입장에서는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을 조금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나마도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만남이에요. 예. 손학규 대표나 뭐 이렇게 그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는 것이 본인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대철, 뭐 손학규, 이낙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바로 지금 당내에 있는 김문수 후보보다 더 나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행보는 아니다. 다만 답답하니까 저런 행보라도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어젠가요? 어제도 김문수 후보에게 3번이나 만나자고 했지만은 김문수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딱히 무언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 단일화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손학규 그다음에 이낙연 이 얘기는 개헌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아주 개헌론자고 그다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합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대행의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의 발걸음을 보면은 지금 이준석 의원에게 아주 좋은 호평을 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뭐겠습니까? 국힘과의 단일화는 내가 됐다고 보고 그 다음 스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손학규, 이낙연 이분들은 이미 벌써 본선 캠페인에서 나는 개헌과 통합을 얘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대행의 발걸음과 시야는 이미 단일화 이후 본선에 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대행 입장에서는 한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럼 단일화에서 여론조사 할 테니까 지금 여론조사 나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진퇴양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진척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일종의 미래형 캠페인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 중간에 끼인 지금 한 후보의 고민은 너무너무 고민스러우니까 지금 대구로 가서 내가 가서라도 단판 한번 지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후보가 당분간 응해 보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이 정치력이라고 부르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뭔가를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정치인 출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또 한계로 작용할까요? 그러나 어쨌든 뭐 우리가 지난 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후보가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 후보 집 앞을 찾아가는 그런 행동이라도 지금은 한덕수 후보는 하고 싶을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뭐 그냥 그만두려고 나왔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게 용기를 내서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제 본인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개헌연대를 구축해서 나는 3년만 하겠다. 나의 본심을 믿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 속으로는 어쨌든 정말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으면서 캠프를 차리는 그런 생각을 해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바로 옆에 서서 계시는 분이 정말 국민의힘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탈당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빠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노선은 대략적으로 며칠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금요일? 뭐 1차적으로 어쨌든 10일 날 밤이
10일 날 수밖에 밤이요. 없지 않느냐. 당장 예. 11일 이후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공보물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32페이지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그야말로 뭐 번호가 혹은 색깔도 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 공보물도 내야 되는 그런 지경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의 만남 여부 그리고 추후 김 후보 측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이요. 경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글쎄요 좀 제갈 길을 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좀 지지자들도 필요할 텐데 일단 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은 안 좋고요. 밥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기 졸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선대위를 어제 밤이가 꾸리긴 했는데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 경선에 같이 참여했던 후보들이 선대위에 들어가는 게 관례잖아요. 그 그렇죠. 관례가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예.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전 후보 입장에서도 아니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한덕수 후보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 대선 2위 직전 경선 2위 후보인데 2위 후보가 저렇게 말하자면은 뭐 백기투항하듯이 선대에 합류한다? 사실 그건 모양새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왜 당인이 그렇게 공적인 선택을 안 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어려운 게 예.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이 최종 경선이 아니라는 게 지금 만천에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역할을 왜 당신 안 하라고 요구하기도 저는 이거 너무 과도한 거라고 보여지고 예. 홍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어제 바로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당원가입 해달라. 우리가 당을 지키겠다. 그걸 예, 올렸어요. 예, 예. 그건 저 예사롭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 만일 이번 대선에서 패한다면은 나를 중심으로 다시 당을 한번 재건하고 추스르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왜 선당 후사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선당 후사를 요구하기에도 사실 당의 처지가 매우 공공해 보여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본인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동안에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분들의 생각은 최소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가자, 강을 건너고 가자는 요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김문수 후보가 지난 부분에 대한 스탠스에서 국민에 대해서 우리 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 12.3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정한 말하자면 그 유감의 말씀이 있으면 명분이 되는 거죠. 자기를 말하자면 지지해 왔던 지지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선대에 참석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거고요. 예.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더 심하게 윤 대통령이 탈당까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와 예. 비슷한 요구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단일화에 부정적일 것 같아서 김문수 후보를 뽑았는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콩카콜라 흔쾌히 단일화에 합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도 말은 애써 참아왔지만 약속은 지키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하는 후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한동훈 후보의 뉘앙스도 차라리 내가 됐으면 흔쾌히 한다라는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거기 영상에서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예상한 게 더 이상하다라는 취지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본인은 예상했다는 원래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얘기는 그거죠. 김문수 후보가 만약 후보가 됐으면 그렇게 후보직을 스스로 쉽게 헌납하듯이 줄 거로 생각하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김 후보가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 뭐든지 자기가 되기 위해서 단일화를 끌어들인 그런 셈이 되지만 예. 실질적으로 김 후보가 되고 났으면 그거 쉽게 후보 자리에 안 내놓는다. 그럼 그게 그런 것도 몰랐느냐. 그 대선 후보라는 자리가 그렇게 무겁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선 2위, 경선 2위 후보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당이 너무 이것을 순진하고 조금 말하자면 정치공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예. 근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나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뭐 그 단일화든 뭐든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게 아니냐. 예. 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공당의 후보로 대선 후보를 뽑았어요. 그거를 또 당이 대선 후보 중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위원회를 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예. 어떤 후보의 뭐 품행이라든가 뭐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뭐 약속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넣을 수는 있겠죠.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근데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김 후보도 반발하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아마 김 후보도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얘기한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만은 예. 제일 그 깔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에 입당해서 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는 게 가장 깔끔해요. 애초에 경선에 들어와서. 그럼요. 예. 그런데 만약 이런 방식으로 투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4억씩 5억씩 냈는데 한동훈 아니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당장 당원들이 나오는 얘기는 당비 1,000원도 안 낸 사람이다. 예. 어떻게 이렇게 몇 억씩 낸 사람하고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너무 쉽게 아무런 그거 없이 예. 말하자면 당에 대한 기여도 없이 그렇게 넘겨줄 수 있느냐는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 근데 경선 기간 내 그 과정에서도 지금 당 지도부하고 후보 대선 후보가 충돌하는 양상인데 경선 기간 내에서도 당 지도부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하면서 너무 앞서 나간다는 지적들은 나왔었잖아요. 했죠. 네.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지는 않았을까? 그렇죠. 저도 그 대목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수였지만 그렇다고 상황 관리를 이렇게 그냥 대놓고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아쉬움은 들어요. 예. 과정에서도 마치 이제 우리 경선이 끝나면 단일화 국면을 바로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물론 거기선 경선 국면이니까 아마 뭐 찬밥 더운밥 가릴 계제가 아니었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받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2당의 대선 후보고 직전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예. 그걸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접듯이 툭 던져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걸 너무 전 너무 아니하고 조금 나이브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아닌가 싶어요. 김영주 의원께는 이 홍 시장 좀 이 말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당의 날 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가겠다고 했는데 당의 날 버렸다. 이거는 무슨? 아무래도 이제 15대 국회에서 출발해서 국회의원 3번 하시고 또 경남도지사도 하셨고 쭉 그나마도 지난 대선 때 아쉽게 사실은 당의 선택을 많이 받았으나 윤석열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면 이번에는 서로시 당이 자기를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예상치 않게 김문수 후보 물론 정치는 같이 출발했지만 자기가 훨씬 더 역량과 매력도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 혹은 윤 대통령이 실패했는데 윤 대통령의 말하자면 부하라고 생각하는 그 한동훈 후보에게 당원들의 표심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4등 안에 들어갔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3등 한다는 것 자체가 당이 나를 버렸다. 솔직히 한동훈보다는 나를 앞서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김문수 후보까지를 뭐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섭섭함이 없잖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보면 왜 내가 아니라 김문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당이 곤혹을 치르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금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죠.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졸속의 정치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의 기획자고 집행자였습니다. 이는 위헌, 위법한 행위이므로 우리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판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12일까지 답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거 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마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재판에 나가는 후보는 내가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요라고 하는 것을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 보여주는 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는 이런 장면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다 없애달라는 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것은 각 민주당도 너무 일방적으로 뭐 대법원장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선일에 있는 위정교사 결심 공판은 한 주 정도 뒤로 미루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15일 날 하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정도만 우리가 받겠다. 예. 이런 협상의 여지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물론 그동안에 이재명 전 대표가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서 재판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뭐 어쨌든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재판받는 모습 예. 뻔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재판받고 있을 때 그거는 선거운동에서 지극히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피해줬으면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좀 각 재판부가 그 재판을 맡고 있는 각 재판부가 해량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초선 의원 중심으로 나왔고 결국에 민주당 지도부도 대법원장 탄핵까지 지금 그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게 민주당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최종심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고 아직까지 대법원에 올라면 예. 재상고 절차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최종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인 과정에 불과했는데 선제 탄핵하겠다? 이게 바로 위헌과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어야 탄핵하는데 거기 조항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탄핵 자체가 불가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저도 그 이재명 후보가 조금 여기 대해서 그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불출석 사유서 내고 재판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예. 아마 본인이 탄압받고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모든 재판 다 불출석 사유서 많이 내면서 안 갔잖아요. 그럼 한 3주 정도 재판 이렇게 해서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법부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예. 내가 뭐 어쨌든 사법으로부터도 피해자일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나를 지켜달라 그 메시지를 하고 보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렇게까지 특혜를 요구하는 건 조금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혜라고 보시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제 헌법 84조와 연관돼 있거든요. 이 과정에 딜레이 됐는데 6월 3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다음부터 나 재판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굳이 헌법 84조 가지고 재판 안 받겠다는 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받겠다는 쪽으로 가진다면 충분히 이런 주장이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대통령이 예. 되더라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재판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재판 안 받도록 해주세요. 그럼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헌법 84조에 재판을 안 받는 기소의 재판도 포함되는 게 다수 아니라고 얘기하면 예. 이렇게 딜레이 시켜놓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면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방의 민생 투어를 다니고 있죠. 이 당 지도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탄핵시키세요, 대표님. 대표님 잠깐만요.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그리고 후보들 간에 또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하고 총체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그런 맥락이에요. 당 지도부의 지금 입장을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하고 존중한다라고 좀 거리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하고 실제로는 이 탄핵 추진이 어떻게 여론에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짧게 평하면은 굿캅 배드캅 전략이다. 나는 굿캅 좋은 경찰 역할을 하고 당은 나쁜 경찰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클릭, 영토 잠식, 보수 확장, 중도 확장 이렇게 하는 와중에서 지금도 보십시오.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라고 말을 못하고 국가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애들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기관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대법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나는 중도 확장을 계속하는 관계를 꽤 하지만 이런 부당성만 지적하고 나머지는 당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딱 간결하게 국가 배드캅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준 의원께서. 뭐 그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본인의 입장들을 다 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 84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더 이상 하던 재판을 안 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입장까지 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찌감치 자기 의중은 표명을 한 거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그야말로 나는 후보일 뿐이다. 내 선거만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고 당은 뭐 초선 의원 중심으로 강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돌아가는 당의 모습은 김민석 최고를 비롯해서 매우 신중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 초선 의원처럼 저렇게 줄 탄핵을 한다. 별로 이번 대선에 옳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결국 줄 탄핵이 있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2번 탄핵했는데 대법관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나 발언이 실질적으로 여론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중도층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이 오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되면은 입법 행정 권력을 다 갖고 사법까지 이제 헌법재판소 2명까지 임명하면 그러니까 사법까지도 갔는데 대법원장 탄핵 우리 대통령 2번 탄핵했는 거 이거 일도 아니야.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뭡니까? 상권 분립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형해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과 우려감을 주게 되죠.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선거는 이겨놓고 하는 거라 그랬는데 정말 이겨놨다고 생각해서 정말 하는지 모르겠으나 민심은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김영준 의원께서 근데 지금 여론조사하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절대 저와 같은 오판을 하면 안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정청래 의원은 굉장히 오만하게 보일 수 있고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고 어떤 얘기냐. 결국 앞으로 대통령이 될 이재명 후보한테 잘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좋아할 듯한 말을 실제로 우리 선거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중도층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한테는 좋아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저렇게 얘기해도 될 때인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과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백종원 대표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집중 제기된 많은 이슈와 지적에 대해 서면으로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직접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 전반을 살펴보고 재정비하느라 이제야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그 외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가맹 점주님들은 더본코리아의 동반자이자 가족 같은 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단 한 분의 점주님도 두고 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2025년을 더본코리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민경 아나운서, 지금 마지막에 본 백종원 대표 영상이 오늘 영상인데 공개적으로 사과한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벌써 세 번째 사과 영상을 올린 건데요. 이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 영상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영상에서 백종원 대표는 이 모든 문제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면서 이제는 기업인으로서 오롯이 더본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사과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방송활동 중단입니다. 네, 그 내용 영상 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방송 갑질이라는 무서운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의 잘못입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더본코리아의 성장과 가맹점주님들의 발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한 거는 그만큼 좀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이 더본코리아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과 식품위생이랄지 또 원산지 표지라든지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시는 목소리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백 대표가 잦은 미디어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오늘 더본코리아를 정말 완전히 쇄신하겠다라면서 방송인 백종원의 모습, 이제 현재 방영 중인 이 프로그램 제외하고는 더 이상 방송 출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여태까지 받았던 지적들을 모두 다 고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촬영을 마친 프로그램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지속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방송 촬영을 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실제 지난달에 프랑스에서 예능 촬영 중인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과문을 통해서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까? 현재 촬영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지금 찍고 있는 거는 제외하고. 네, 그래서 아마 촬영 진행 중이거나 이미 촬영을 마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 백종원 대표의 논란을 의식해서 방송사나 제작사 측에서 이 빠른 시일 내에 방영을 할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활동 중단이라는 결정까지는 지금 좀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이 사과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이 더본코리아의 대표이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논란 그리고 주주들이나 혹은 점주들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잠재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결국에는 이제 방송 활동 중단을 언급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른바 파묘라고 해서 이 백 대표의 과거에 그런 방송에서 있었던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여론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백종원 대표의 방송 출연이 회사 성장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득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기업의 그런 성장이나 운영에 있어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까지도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 대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영상의 이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으로서 방송 중단까지도 언급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백상예술대상 여기서 백종원 대표가 출연한 예능이 대상을 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61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시상식이 생긴 이래 최초로 지금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흑백 요리사가 대상 수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생긴 이후에 이 방송 부문에서 예능 프로그램의 대상 수상은 최초였는데요. 그동안 방송 부문 대상의 주인공은 대부분 드라마나 다큐가 대부분이었고요. 강호동 씨나 유재석 씨가 개인 자격으로
단독으로 수상은 한 적은 있지만 예. 이렇게 프로그램이 주체가 돼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흑백 요리사가 그 대단한 일을 해낸 건데요. 예. 그런데 이 해당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했던 이 백종원 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어제의 수상의 의미 자체가 좀 퇴색됐다, 좀 무색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흑백 요리사 시즌2가 지난 이제 3월부터 다시 또 촬영에 들어갔는데 백종원 대표의 이 리스크 여파로 인해서 시즌1 때는 거의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그랬죠. 많았었거든요. 예. 그만큼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것이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의 그런 스타성? 워낙 뭐 TV에 나오면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이른바 시청률도 높게 나오고 할 테니까 그럴 텐데 당분간 중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방송국 쪽에서 또다시 백 대표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백종원 대표가 사랑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게 됐나요? 2015년에 이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예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해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정말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건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보장된다라는 예.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시청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더본코리아가 그 기업의 성장 속도가 빨랐던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대표가 그만큼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방송가에서도 워낙 시청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백종원 씨를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섭외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짧게 보긴 했지만 뭐 이른바 그 방송 갑질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백 대표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처음으로 언급을 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 방송사 PD였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백종원 대표가 방송 활동을 또 많이 하고 또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5년경 이후에는 이제 출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압박을 넣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하는 제작진으로 넣어달라 혹은 원치 않는 사람은 방송에서 하차시키기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종원 대표는 이번 사과 방송을 통해서 당시에 좋은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자신의 책임이다. 좀 더 겸손해야 했어야 한다라고 예. 이제 또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강민경 아나운서 오늘 이런 백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지금 여론은 어때요? 여론은 여전히 시선이 안 곱지만은 좋아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방송 활동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이 제외하고라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참 영원입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 하차가 아닌 출연 강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각종 의문을 해소하지는 않고 참 답답한 사과문이다 이런 비판의 글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또 특히 이 사과문을 발표한 이 시점이 굉장히 늦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론이 이미 달궈질 대로 달궈진 후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금 또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리고 프랑스에서 예능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이 논란 중에도 해외에 가서 촬영한 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비꼬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고은 변호사님 뭐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사과를 할 때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했을 때는 또 역풍이 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뭐 글이 나오던데 오늘 사과문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됐을까요? 공식적인 사과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토콜은 잘 따른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사실은 백 대표의 입장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해서 더본코리아의 입장이랄지 또 어떤 햄 상품에 대한 성분 함량 미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현재 지금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다투기보다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전형적인 사과문의 형태를 띠긴 했지만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요. 초기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너무 뒤늦은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좀 싸늘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빈 변호사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백종원 대표가 워낙 좀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이 회사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백 대표에게 치중된 거 아니냐. 이른바 좀 시스템이 부재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백 대표는 지금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6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한 대주주이기도 하고 또 창업주의자 회사 이미지에 가장 큰 또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 결정이 백 대표 위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대표의 의사 결정이 회사의 그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변동성이 큰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대표의 판단이 신속한 결정과 경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단점은 이런 대표의 개인적인 비전이 경영에 또 끼어들 여지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의 경영이나 관리 방침과는 다소 동떨어지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명히 뭐 이른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 점이 분명히 부각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한데 이제 그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이 개인의 판단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회사 경영과 관련된 그런 위험 관리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들려온 소식은 경찰이 백종원 씨 상대로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강남구청은 백종원 씨의 회사 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이 간편식 죽제품에 이 베트남산 새우, 그러니까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을 하면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 사용, 이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던 광고가 이제 허위 정보를 담았다라는 민원을 접수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어제 강남경찰서가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백종원 대표와 이 더본코리아를 입건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형사 입건된 것은 이 새우 건을 포함해서 벌써 3번째거든요. 이미 2번이나 형사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제기해온 의혹이나 수사 대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사를 돌아보겠다고 오늘 백 대표가 얘기를 한 거겠죠.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겸 뮤지컬 배우죠. 김준수 씨. 네. 김준수 씨 협박 사건? 이게 뭡니까? 아, 네, 맞습니다. 김준수 씨, 그러니까 보통은 시아준수 씨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성 BJ A 씨가 2020년 9월부터 작년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 씨를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 BJ A 씨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SNS에 유포하겠다라면서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되지 않냐. 나는 잃을 것도 없다라면서 굉장히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01차례 에 걸쳐서 협박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는데요. 김준수 씨에게 이렇게 갈취한 액수만 해도 무려 8억 4천만 원. 8억 4천만 원. 네, 이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돈들은 아마 마약 투약 대금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 변호사님 여기에서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 2심도 징역 7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 형량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단 협박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박을 해서 이로부터 이제 돈을 뜯어냈다, 갈취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협박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뜯어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갈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상당한 중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갈취한 금액이 얼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 8억이 넘는 금액을 갈취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양형 기준에 따랐을 때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갈취 금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대 이제 9년까지도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일단 부합한 1심 그리고 2심 판단이 아니었나. 특히 금액뿐만 아니라 기간,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00번이 넘게 갈취를 했다라는 점도 죄질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한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5년이라고 했는데 그 5년 동안 뭐 김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 여기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까지 추가로 몰수를 했다. 이거는 조금 잘 못 보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1심에서도 징역 7년, 2심에서도 징역 7년이었는데요. 사실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똑같이 선고하면서도 말씀 주신 대로 범행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던 휴대전화와 이 스마트폰 기기 각 한 대를
추가 몰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행 수단으로 사용된 물품 같은 경우에 몰수의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몰카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 몰카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몰수를 합니다. 그렇게 몰수를 하지 않으면 그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그대로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이것이 악용될 수 있음 때문에 이것을 몰수한 다음에 국가에서 폐기 처분을 하는데요. 이번 이 김준수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협박으로 수단으로 사용됐던 것이 휴대전화 그리고 그 안에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니까 이를 그대로 피고인한테 돌려줬다가는 또다시 협박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수하겠다라고 했고요. 아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폐기 처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몰수를 하고 그 휴대전화를 폐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런 2차 피해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 여성이 또 항소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반성한다. 1심에서도 얘기하고 2심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항소를 하는 모습을 두고 굉장히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그냥 감형을 위한 선택적인 반성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심에서 구속 후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마약뿐만 아니라 이 부친의 병원비에 돈을 썼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이 징역 7년 선고 후에 바로 즉각 항소를 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2심 선고를 앞두고도 한 최후 진술에서도 사죄한다, 목숨을 걸고 피해주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 진행 과정 중에 반성문을 썼는데 134장 분량의 반성문을 썼습니다. 네, 정말 많이 썼죠. 그렇지만 또 선고 후에 즉각 항소를 결정을 하면서 그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성문이 글쎄요, 크게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1심도 동일한 선고를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반성문 제출 여부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항소를 하는 경우들은 무척 많습니다. 심지어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양형이 과하다라는 그런 항소는 사실 무척 흔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항소 자체를 두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일단 2심에서도 동일한 선고를 했다라는 것은 1심 판결 자체가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적정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부분은 이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을 때 2심에서 크게 형을 감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김준수 씨가 뭐 합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1심의 경우와 달리 봐야 될 그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2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그래서 반성문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그런 선처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갈죄, 협박죄도 합의가 되기도 하나 보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갈죄라는 것 자체가 재산상 피해를 준 거잖아요. 협박해서 돈을 갈취한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양형 사유가 서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변제 공탁을 통해서 피해자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탁 절차를 통해서 좀 형의 감경을 노려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여성 생활고 또 마약 대금이 좀 부족해서인지 아마 공탁이나 피해자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고는 했지만 사실상 상고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징역 10년 이상 선고가 돼야만 양형부당으로 이 상고 부분을 심리할 수 있는데요. 징역 7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상고는 했지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고죠. 20에서 이제 한 거니까. 그런데 김준수 씨처럼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은 협박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네, 있습니다. 2019년에 배우 하정우 씨의 사건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해킹범이 무려 하정우 씨에게 15억 원을 요구한 15억이요?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좀 화제가 됐던 것이 하정우 씨가 이 해킹범의 협박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또 대처를 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가수 겸 배우 손나은 씨, 에이핑크의 손나은 씨도 올해 초 휴대전화 해킹을 당해서 또 협박을 받았습니다. 한 차례 응했었는데 이후에도 협박이 이어져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가수 조건 씨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조건 씨의 이 신상 정보를 습득 후에 돈을 요구해서 이에 조건 씨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지금 뭐 하정우 씨가 보냈다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 한번 보면은 이게 오른쪽 노란색으로 된 게 하정우 씨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협박범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하정우 씨가 이게 협박당한 게 맞는지조차 되게 태연하게 네. 응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하정우 씨의 기지가 발휘돼서 정말 해킹범을 잡았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의를 지켜라라고 해킹범한테 조언까지 하고요. 예. 오돌오돌 떨면서 나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왜 이상한 소리 하냐라고 쓴소리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처음에 15억을 요구했는데요. 이 하정우 씨가 협상을 해서 또 그 갈취되는 금액을 12억으로 낮추기까지 합니다. 깎았나요? 네, 예.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시간도 줬고요. 또 이 범행 방법이 이 해킹범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정우 씨가 핸드폰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해킹했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한테 정보를 줬고요. 예. 충분한 시간에 벌어서 결국 해킹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이 하정우 씨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예. 근데 설마서 연예인들의 좀 뭐 이런 약점을 파고 들고 이런 협박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예.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일수록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뭐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 제기 자체만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협박을 했을 때, 이런 연예인들이 피해 사실을 고소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최대한 요구에 응하고 실제 사건화까지는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런 범죄 취약성을 문제 삼아서 이런 범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고은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이 해킹범이 갑자기 대화방을 나가버리면요. 사실상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정우 씨처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빠르게 경찰에 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예. 경찰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경찰이 그 해킹범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정우 씨가 전직 경찰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명한 방법으로 해킹범을 수사할 수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해킹범의 말투까지 특정해서 경찰에 넘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빠른 신고와 고소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신고를 해놓고 경찰의 수사가 좀 원활하도록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텐데 최순실 씨, 지금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쓰죠.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요. 영상 보고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온지는 저도 몰라요. 사면 받으셔야 나오죠. 아직 형량으로 치면 많이 남아서. 엄마 많이 아프시죠? 저희 엄마도 올해 연세가 70세세요. 속상해요, 저도. 참 나라가 저희 엄마한테 너무하네요. 최서원 씨가 그러니까 3월에 형 집행정지로 일단 석방이 됐었다는 얘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은 다시 재수감된 상태이긴 한데요. 당시 3월 달에 언론 보도가 전혀 없어서 이 최서원 그러게요. 씨의 예. 석방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최서원 씨, 개명 전은 최순실 씨죠. 지난 3월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이 됐었는데요. 이 형 집행정지라 함은 재소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일정 기간 형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예. 최서원 씨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풀려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딸 정유라 씨가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를 보면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예. 약 한 달 정도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 수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다시 청주 여자교도소에 재수감이 되어 있고요. 지난달 4월 28일에 딸 정유라 씨가 SNS에 수술비 후원금을 모집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 석방 사실이 다시 알려지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건 벌써 글쎄요. 요즘에 이슈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럴까? 이미 다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상황인데 오늘에야 좀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그 아까 보셨던 방송에서 밝힌 이유는 검찰이 이번에는 이게 3번째 형 집행정지거든요. 예. 이번에는 좀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검찰이 이야기했다라고 정유라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사실은 3번째 형 집행정지인데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형 집행정지가 있었던 2022년에는요.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때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 척추 수술 때문에 과연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것이 맞느냐 각종 의혹들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이 3번째여서인지 아니면 정유라 씨의 주장처럼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요. 이번에는 재수감이 된 이후에 오히려 더 화제가 됐습니다. 예, 정유라 씨가 일단은 검찰에서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거는 검찰에서 뭐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수술비가 강민경 아나운서 꽤 커요. 네, 이 허리 디스크 수술비가 4천만 원에 예. 달한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정유라 씨가 올린 진료 내역서를 보면 최서원 씨의 병원비가 4,06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왜 많이 나왔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인실 입원료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인실 이용이 아마 이 거대한, 이 막대한 병원비의 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정유라 씨 측은 이게 병원 측의 요청으로 1인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유라 씨 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선배님 글쎄요. 형 집행정지를 받으면은 1인실을 가야 된다. 뭐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규정이나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예. 이제 형 집행 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뭐 구체적으로 1인실 혹은 다인실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 뭐 의료적인 문제에서 1인실을 권했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뭐 집중 관찰 등의 그런 치료상의 필요에서 1인실을 권유했을 수도 있고, 근데 다만 한편으로는 워낙 이제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예. 병원 측에서는 이제 다인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병상 관리의 측면이라든가 혹은 언론 취재 등의 부담도 분명히 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건 변호사 이번이 지금 3번째 형 네. 집행정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주 정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몸이 정말 아파서 교도소 수감 생활이 좀 불가능하다든지 교도소 내에도 다 의료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 의료시설만으로 감당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집니다. 저도 검사 생활할 때 형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이 실제로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뭐 어깨 부분이 아프다라고 하면 실제 얼마나 아픈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수감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견서를 씁니다. 검사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가서 보고 보고서를 써서 형 집행정지 심사위원회에 그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초의 최서원 씨가 지금 형 집행정지 됐던 것이 2022년 12월에 처음엔 한 달만 척추수술 이후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3차례 동안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그 다음에죠. 23년 4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이때는 또 사유가 어깨병변이 악화가 돼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이번엔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가량 정도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아마 심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허가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교도 수감 생활할 때 아무래도 거동이 어려우면 알겠습니다. 이런 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네.